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성초수입니다. 네, 어느덧 금년도 1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요. 네, 10월인데요. 대가네요. 이번 달 주제는 지난달에 이어서 좀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금년 조사는 아마 이제 보고 계실 시점 되면은 거의 신규 착수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11월 기준으로 보통 개인 조직 뭐 성과 평가가 이제 국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기조사, 비정기조사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한 디테일 실제로 뭘 보냐? 네. 그리고 실질 조사가 원칙이지만 그런 조사 이외에 어떤 추정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치과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치과가 수익금의 역사는 굉장히 취약한 병과입니다. 네, 그래서 나눠볼 텐데요. 예, 그럼 그 전에 치과 세무상 특성에 대해서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수익금액 측면이고요. 밑에 업무분관 경비, 가공비 경비는 이제 비용 측면인데 오늘은 이 수익금액 측면에 대해서 비보험 수익금액이 일단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과라든가 뭐 가정의학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병과들은 보험 수입이 많다 보니까 사실 80%? 예, 사실 어떤 수익금액에 대한 누락 어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죠. 할 게 없죠. 네. 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보험 수입이 많다는 것은 결국 어떤 누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제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 고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누락이 발생하면은 별도 장부를 작성을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치과의 주된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과세 관청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는 뭐 많은 추징세액을 혐의점을 찾아내서 어떤 추징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생각하는 네. 치과 세무의 특징 네, 이걸 설명해 그렇게 주신 보시면 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지만 네. 근데 장부라든가 통장 확인 후에 신고 금액이 뭐 대략 맞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가 종결되면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관들이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수익 금액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치과의 특성에 맞는. 수익 금액 역산하는 방식. 네. 네. 보통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면 사실은 조사의 강도는 굉장히 센 거죠. 네. 네,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우리가 세 가지는 이제 매입 비용을 통한 이제 역산 방법인데 첫 번째가 이제 임플란트와 금 매입량에 의한 보철 수익 금액 추정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 조사, 모든 임플란트 회사와 이제 치과의 거래처 그 거래 명세서를 통한 이제 납품 수량 이런 걸 파악해서 이제 수가를 적용하면 이제 추정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조사 공무원들도 뭐 거래 명세서를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할증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번호 네. 개수가 딱 나와버리니까. 네, 그리고 매입량, 금 매입량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램 수를 환산해서 우리 환자 수를 그렇죠. 보통 계산하는. 한 2.5g, 2.7g. 네. 그러면 결국 그 보철 우리 뭐 골드 크라운이나 인레이 골드. 네, 그런 부분을 수가를 곱해서 이제 수익 금액 추정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브라켓인데요. 교정치과에서는 이제 브라켓이 주 매입 제로니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보철 치과보다는 좀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탈착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병원마다 또 스타일이 좀 다르시고 또 뭐 주기적으로 또 바꿔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브라켓을 전부 다 교체하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그분들은 브라켓이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 용도로 쓰지 않고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뭐 그런 부분, 분실 망실될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은 어떤 좀 표기를 해서 만일에 어떤 이런 조사가 실시가 됐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료가 필수 이제 비용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나 뭐 거래처 조사 마찬가지로 기공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 들려서 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네,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죠. 있고 아니면 뭐 제출하라고 하는 음. 경우도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3년인가 5년까지는 그 제작 의뢰서를 보관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기공소도. 그렇죠. 네, 그것도 그래서 보관해야 그런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해당 치과의 수익 금액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기공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공소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여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기공소 있는 병원이 치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 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요즘에는 이제 기공 그 기계 있죠. 네, 캐드캠? 네, 그런 기계도 많이 쓰시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원장이 보니까 그거 도입하고 나서 이 비용이 음, 뭐 3분의 2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용 때문에 비용이 부족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은 보철 치과에서 기공료가 낮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그 기계가 있거나 기공사가 있거나 병원에 그쵸, 두 가지 맞아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뭐 나눠봤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그 어떤 매입 비용을 통한 환산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통장에 돈이 얼마 딱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사실은 부담을 갖고 실행하는 방법이죠. 그 나중에 좀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대응하시는 걸 네. 옆에서 또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과 원장님 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실은 착하게 살아신 네. 분들이라 보니거든요. 그러면 세무 공무원들이 이게 사실은 이거에 이게 엄청 세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뭐 받을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은 키는 과세관청에서 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세면 대부분 치과 원장님들이 그 압박을 못 견디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산을 해가지고 인정하라고 하면 18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사실은 인정 안 해도 될 걸 대부분 인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치과를 잘 아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정세무사님은 치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임플란트 가격, 뭐 금 매입 가격, 뭐 몇 그램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주는데, 세무사들이 픽스처 가격 얼마인지, 금 뭐 몇 그램 들어가는지, 금 가격 얼마인지, 기공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때 뭔가 역산을 하고 치고 들어왔을 때 대응을 못 해줘. 제가 보통 그래요. 이제 원장님 조사 나오면 원장님 그냥 뭐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야기하셔라. 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보통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이 가서 이제 대응을 해주면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은 이제 대응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 인정하지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제 블락킹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사란 뭐 특성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들이 이제 조사 기간이 이제 뭐 지나갈수록 추징세액도 추징세액이지만 좀 빨리 끝내달라라는 요청을 누구나 많이 똑같은 받습니다. 거 아니죠. 근데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제 나면 당연히 이 정도 매입이 있었으면 뭐 환자 수가 나오고 수가를 곱하면 당연히 그게 수입으로 신고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치과는 빼박이라니까. 네, 네. 이거 털면 그래서 빼박이에요. 합리적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압박을 하고 그러면 또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누락 금액이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맞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높아지죠. 뭐 이런 거를 뭐 이게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봤더니 뭐 네이버 캘린더라든가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 뭐 신상이라든지 뭐 어떤 치료 내용 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수익 금액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아무 개가 치료 받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 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야 아무 개한테 약 문자 보냈다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교정과 같은 경우 워낙 고가지 않습니까? 뭐 네. 한 명당 500, 뭐 1000 이래 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무조건 예, 그냥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비보험 병과 중에서 이제 치과, 뭐 성형외과, 성형외과도 이제 뭐 진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안과 이런 병과들은 이런 그 매입 비용을 통한 수익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마 세무상으로 보면은 좀 취약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치과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치과가 이제 전국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치과, 뭐 파주에 있는 치과, 제주도 저기 어디 뭐 서귀포에 있는 치과 치료 방식이 똑같아요. 전국 어딜 가나 치과는. 근데 의과는 안 그래요. 나온 대학별로 틀리고 또 의국별로 또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 보니까 마취제 놓는 약 조금 쓰는 놓는 그 의구가고요. 많이 쓰는 의구가고요. 최대 9배 차이 나요. 마취약 쓰는 양이. 그러니까 마취약 갖고 수익금액 역산을 절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세가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고 또 너무 또 그 어떻게 보면 추정에 의한 방식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치과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되게 이제 투명하게 신고를 다 우리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실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건데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입 비용을 단기에 다 처리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간혹 기기와 재료비가 같이 섞여 있는 세금 계산서가 왔는데 그걸 전체로 다 재료비로 일시에 처리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 보고 이게 재료인지 장비인지 알아먹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내가 기장을 맡겨놓으면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세무사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인데 우리 치과 기장 안에 치과가 2개밖에 없어. 한 개 아니면 2개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재료인지 장비인지 모르거든. 그러면 일단은 비용이 부족하면 일단은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가 재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뭐 사실은 이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그렇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잘못된 어떤 처리로 인해서 조사 대상자가 선정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또 선정이 돼서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좀 과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전에 우리가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주의를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어떤 원장님 보면은 이제 나는 뭐 100% 다 신고하고 네. 뭐 문제 될 거 없다. 근데 그러면 100% 대부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100%다 신고하시는 분 병원은 반드시 비용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비용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 채워 넣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종종 생겨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100%다 신고하고 나는 세무적으로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가 사실은 종종 봐요.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 신고하니까 나는 문제 없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 반드시 챙겨서 생각하셔야 된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